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연화는 반사적으로 움츠러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신방의 문풍지가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떨리는 가운데 희미하게 타오르던 촛불마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이며 방 안의 기괴한 그림자를 더욱 길게 늘어뜨렸다. 바닥에는 깨진 백자 요강의 파편들이 흉기처럼 널려 있었고 그 차가운 조각들 사이로 한 사내가 짐승처럼 엎드린 채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오늘 연화와 혼례를 올린 지아비 최민우였다. 화려해야 할 첫날 밤의 신방은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무덤과도 같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바닥을 기어가는 사내의 손톱이 장판을 긁는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처절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고 떨리는 손길로 엎드려 있는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려 하자 민우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부정타는 병신의 몸뚱이다 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두 다리는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힘없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 이 처참한 광경은 강릉 최씨 가문의 장손이자 한때는 신동이라 불리던 최민우의 현재 모습이었으며 연화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운명의 서막이기도 했다. 불과 반나절 전 연화는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쌀 300석에 팔려오듯 이 집의 문턱을 넘었으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멸시와 조소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뿐이었다. 민우는 혼례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속적산 바람으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그의 앙상한 다리는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연화는 눈앞에 참혹한 현실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친정어머니가 떠나는 가마를 붙잡고 피를 토하듯 당부했던 살아남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깨진 사기 조각에 무릎이 찔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앉아 남편의 차갑게 식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서방님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라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 순간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잠시 그녀를 응시했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떼기 시작했고 그 둔탁한 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사실 민우가 이렇게 발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계모 박씨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박씨는 신방 방마루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요란도 첫날 밤부터 요란도 하구나. 병신 주제에 색시 욕심은 있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게지. 들어라. 오늘 밤 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물 한 모금도 들여보내지 마라. 제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독사처럼 문틈을 파고들었고 민우의 몸은 수치심과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연화는 그제야 남편이 왜 요강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이 지옥 같은 방에서 연화를 도망치게 하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도망칠 곳이 없었고 돌아갈 곳은 더더욱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민우는 흠칫 놀라며 몸을 비틀었으나 연화는 더욱 단단히 그를 끌어안으며 서방님, 밖에서 듣습니다. 제가 치울 테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라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연화는 서둘러 옷소매로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고운 손가락 끝은 금세 베어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혹여나 남편이 또다시 자해라도 할까봐 곁눈질로 계속해서 그를 살피며 움직였다.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으며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약재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곳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창고와도 같았는데 실제로 계모 박 씨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민우를 본체에서 쫓아내어 하인들이나 쓰던 낡은 별채에 가두다시피 했다. 벽지 곳곳은 뜯겨나가 흙벽이 드러나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어 한때 명문가였던 최 씨 집안의 장손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연화는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내고는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얇은 요를 겹겹이 깔아 남편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가 힘겹게 민우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키려 하자 민우는 무거운 짐짝처럼 축 늘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 연화의 가녀린 팔뚝에 푸른 힘줄이 돋아날 정도였다. 무겁다. 내버려 둬라. 나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송장이나 다름없다. 민우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연화는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를 침상 위로 끌어올렸다. 송장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서방님은 제 하늘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니 부디 약한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까스로 민우를 유위에 눕힌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달빛이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민우는 그런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자신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려 하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다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얇은 이불 하나로는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연화는 하루에 남은 불씨라도 살려보려 부직갱이를 휘저었으나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재망이 날릴 뿐이었다. 육감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 계모의 처사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분노보다는 남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연화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민우의 발치에 덮어주고는 그의 얼음장 같은 발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차가워도 너무 차갑습니다. 이러다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찌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배 위에 남편의 발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그 지극정성인 모습은 마치 병든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그것과도 같았다. 민우는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낯설고도 따뜻한 온기에 전신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작은 여인을 훔쳐보았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별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녀가 들어와 밥상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는데 밥상 위에는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 그리고 맹물 한 그릇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는 명백한 모욕이었으며 개나 돼지에게 주는 먹이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식사였다. 연하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밥상을 들고 민우에게 다가갔으나 민우는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다.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서방님, 한 숟갈이라도 뜨십시오. 연하가 애원했지만 민우는 저따위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감히 종놈들이 주인을 능멸하지 못했거늘 이라며 이를 갈았다. 민우의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후처로 들어온 박 씨는
교묘하게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고 민우를 고립시켜 왔으며 급기야 그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연화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부엌을 기웃거렸으나 부엌대기 하녀들은 박 씨의 눈치가 보여 물 한 바가지조차 내어주기를 꺼려했다. 그날 오후 연화는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와 민우의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았다. 서방님, 방 안에만 계시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저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볕이라도 쬐시지요. 민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미쳤느냐.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나는 제 발로 서지도 못하는 놈이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제가 서방님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 등은 작지만 서방님 한 분 정도는 거뜬히 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민우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연화는 억지로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일으켰다. 성인 남성의 무게가 짓누르자 연화의 무릎이 휘청거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한 발 한 발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아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오자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민우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으로 빛을 가려야만 했다. 연화가 민우를 업고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지르자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과 집안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것 봐. 새색시가 병신 신랑을 업고 다니네. 쥐씨, 꽃 같은 나이에 무슨 팔자야. 저 꼴을 하고도 바깥 구경을 하고 싶을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못 들은 첫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민우의 손등을 적셨고 거친 숨소리는 민우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민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떨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세상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을 감은 팔에 힘을 주었다. 내려라, 이제 되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민우가 나직이 속삭였지만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습니다. 서방님의 다리가 아프시면 제가 다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요. 저기 언덕까지만 가겠습니다. 거기는 볕이 더 잘 듭니다. 그때였다. 내 인연, 지금 무엇을 하는 짓이냐? 별채 마당 입구에서 앙칼진 고함이 터져 나왔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계모 박씨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박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흉물스러운 꼴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박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연화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고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은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민우는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연화는 그 위로 엎어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다. 박씨는 쓰러진 민우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아무리 꼬락서니가 우스워도 그렇지 가문에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썩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못할까 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었고 민우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흙을 움켜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저 요망한 계모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 온 복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때 쓰러져 있던 연화가 벌떡 일어나 박씨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
붉은 뺨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님, 아무리 윗분이시라도 지아비에게 함부로 하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서방님은 이 댁의 장손이십니다. 병환이 있으시다 하여 짐승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연화의 당돌한 외침에 박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딱 벌렸고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이런 천한 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여봐라, 전연을 멍석말이 하여라 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는 순간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듯 상체를 일으키며 짐승이 포효하듯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멈추거라. 내 사람이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살기가 서려 있어 다가오던 하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박씨조차 예상치 못한 민우의 기세에 흠칫 놀라 한 발 물러섰다. 평소 죽은 듯이 지내던 병신 같던 놈이 아니었다. 민우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박씨를 노려보았고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남편의 눈 속에서 병약함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칼날 같은 강인함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갈고 닦은 맹수의 발톱과도 같은 것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고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위태로웠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은 세상이 아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이 위태로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걸어야 할 운명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계모박 씨가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뒤 별채에는 전보다 더 혹독한 냉기가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겨울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박 씨가 내린 잔인한 보복 조치 때문이었다. 그녀는 괘씸죄를 물어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던 횟감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식사 또한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사람이 먹기 힘든 쉰내 나는 주간 그릇으로 줄여버렸다. 밤이 되면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살을 에일 듯 파고들었고 방 안에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기온이 곤두박질 쳤다. 연화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방에서 미불 하나의 의지에 민우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어야 했는데 그녀의 작은 몸은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도 남편에게 닿는 부분만큼은 따뜻하게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민우는 자신의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아내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끼며 무력감과 분노로 밤새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저 본체로 달려가 계모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눈만 번뜩였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연하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민우에게 다가가 등을 내밀었다. 서방님, 방 안에만 계시면 뼈가 삭고 마음도 병이 듭니다.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떴으니 잠시 바깥바람을 쐬러 가시지요. 민우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으라는 것이냐. 그리고 어제 그 수모를 겪고도 또 나가고 싶으냐 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이 방구석이 더 춥습니다. 햇볕이라도 쬐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가 대수입니까? 제게는 서방님의 건강이 더 중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연화는 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억지로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친 뒤 젖먹던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민우의 육중한 체중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자 연화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벽을 짚어가며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외출은 매일 정오의 일과가 되었는데 연화가 민우를 업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을은 다시금 시끌벅적해지곤 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수군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병신 신랑 업고 간다. 꼬마 신부 끙끙댄다라며 놀려댔다. 돌멩이가 날아와 연하의 치맛자락을 더럽히기도 했고 침 뱉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기도 했으나 연하는 마치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양지 바른 언덕이었는데 그곳은 유일하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였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평지보다 몇 배나 더 힘겨운 일이었고 연화의 숨소리는 턱 밑까지 차올라 거친 쇳소리를 내었다. 등 뒤에 엎인 민우는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자신의 옷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척추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연하는 힘든 내색은커녕 오히려 가쁜 숨 사이로 서방님, 저기 보십시오. 산수유가 벌써 봉우리를 틔웠습니다. 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 했었다. 언덕에 도착한 연화는 낡은 돗자리를 펴고 조심스럽게 민우를 내려놓은 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이마와 콧등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 뒤꿈치는 험한 산길에 쓸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품속에서 꺼낸 미지근한 물병을 민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드십시오. 목이 타실 겁니다라고 권했다. 민우는 그런 연화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칠어진 그녀의 손등 위에 난 생채기들을 보고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물을 마시는 대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폐인이다. 도망치고 싶지 않으냐? 연화는 잠시 멍하니 민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서방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저도 서방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의 등이 참 따뜻해서 좋습니다. 연화의 그 순박하고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민우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실 민우는 철저하게 세상을 속이고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마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혈도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3년 전 계모 박 씨가 보낸 자객이 탕약에 독을 탔다는 사실을 알아챈 민우는 기지를 발휘해 독을 토해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급을 통해 내공을 연마해왔지만 박 씨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하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민우는 돗자리 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척하며 몰래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다리의 혈맥을 점검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근육이 위축된 듯 보였지만 내공이 흐르는 길은 막힘없이 뚫려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 연화가 캅감을 줍기 위해 잠시 수반 쪽으로 들어간 사이 민우는 주위를 살피고는 재빠르게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다. 꿈틀 하는 느낌과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에 단단한 근육이 솟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 반드시 너를 귀부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아직 힘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연화를 향한 맹세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연화가 마른 나뭇가지 한 짐을 힘겹게 이고 나타나자 민우는 황급히 힘을 풀고 다시 힘없는 환자로 돌아갔다. 연화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다가와 민우의 옷매무새를 여며주며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다. 라고 말했다. 다시 그녀의 등에 엎이는 순간 민우는 예전처럼 몸을 축 늘어뜨리는 대신 그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은밀하게 내공을 운용하여 체중을 가볍게 조절했다. 연하는 어쩐지 내려갈 때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볍게 느껴져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에서 또다시 짓궂은 동네 왈패들이 길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어왔다. 어이, 병신나리. 오늘도 마누라 등골 빼먹으러 나오셨나?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상전이 왈패 중 우두머리인 곰보가 낄낄거리며 연하의 앞을 가로막고 희롱조로 말을 걸었다. 연하는 눈을 내리깔고 옆으로 비켜가려 했으나 곰보가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연하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새색시 밤에 심심하지 않아? 저런 밤편이 데리고 사느니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는 게 어때? 그들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주위 불량배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고 연하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비키십시오. 길을 막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다. 곰보가 오후 인연복에 한 성깔 하는데 라며 연화의 팔을 잡아채려는 순간 연화의 등에 엎여있던 민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민우는 왈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 끝에 내력을 모아 곰보의 무릎 관절을 향해 튕겨냈다. 딱 하는 아주 작은 파열음과 함께 곰보는 억 하는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위 왈패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고 곰보는 영문을 모른 채 다리에 쥐가 난 듯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뒹굴었다. 민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곤에 지친 목소리로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다. 무시하고 가거라. 천한 것들과 섞일 필요 없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곰보가 쓰러진 틈을 타 재빨리 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벗어났다. 멀어지는 그들의 등 뒤로 왈패들의 당혹스러운 욕설이 들려왔지만 민우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나마 자신의 여자를 지켜냈다는 작은 안도감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의 전초전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민우를 방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고된 산행과 왈패들의 위협으로 심신이 지쳤을 법도 한데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 민우는 수건이 닿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문득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을 부인. 민우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그녀를 불렀다. 연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너 혹은 이 바라고만 부르던 그가 처음으로 부인이라는 호칭을 쓴 것이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리가 좀 저리는구나. 좀 더 주물러다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자 그녀의 곁에 더 머물고 싶다는 서툰 투정이었다. 연하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네 서방님, 시원하게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의 고사리 같은 손이 민우의 다리를 꾹꾹 누를 때마다 민우는 근육의 이완과 함께 마음의 빗장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촛불 하나 켜진 좁은 별채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작은 여인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다리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녀를 업고 그 언덕길을 다시 오르겠노라고.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일렁였고 민우의 다리 근육은
연화의 손길 아래서 꿈틀거리며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용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 연화가 민우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자 민우는 조용히 상체를 일으켰다.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쳐서 타탈어진 그녀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민우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절세미인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끝이 닿자 연화가 잠결에 서방님 하고 웅얼거렸고 민우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이것이 연정인가 아니면 연민인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우는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계모 박 씨가 언제 또다시 자객을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내공을 웅기 조식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기운이 단전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며 형형하게 빛났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난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짓달의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밟힐 듯 휘몰아치며 별채를 거대한 얼음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고 방 안의 공기는 밖과 다를 바 없이 살을 내는 한기로 가득 찼다. 백감이 끊긴 지 사흘째 아궁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재조차 날리지 않았고 방바닥은 맨살이 닿으면 쩍하고 달라붙을 정도로 냉골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막아내기 힘든 자연의 재앙과도 같았다. 민우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계모박 씨는 이제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얼어 죽이거나 굶어 죽이려는 작정인 듯 하인들에게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고 민우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체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확실히 알아내고 자신의 다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숨겨야만 박 씨와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산에 가서 삭정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서방님께서 곧불이라도 드시면 큰일입니다. 민우는 화들짝 놀라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만류했다. 안 된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다. 이 날씨에 산에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 제발 내 곁에 있어 다오. 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연화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어릴 적부터 산을 타며 자랐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낡은 목도리로 머리를 감싸고 달아빠진 집신을 단단히 묶은 뒤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했다.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따뜻한 방구석에 누워 아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민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짐승이라도 만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할 무렵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고 눈사람이 된 연화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에는 제 몸집보다 큰 나뭇가지 뭉치가 한가득 실려 있었다. 서방님, 다녀왔습니다. 연화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손과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랐고 치맛자락은 찢겨져 너덜거렸으며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다. 민우는 굴러가듯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며 나무찜을 받아내렸다. 이 미련한 사람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더냐. 어찌하여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민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연화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죄송합니다. 내려오다가 빙판길에 그만. 그래도 이걸로 오늘 밤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산에서 캔 잭불이 몇 개였다. 이걸 다려 드시면 몸에 열이 날 것입니다. 자신의 부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남편 생각뿐인 그녀의 모습에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화의 차가운 볼을 적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민우의 오열에 연화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밤이 깊어 연화가 풍불이 달인 물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민우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낮에 그 나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형형한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전신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연화의 퉁퉁 부은 발목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해주리라. 민우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얇은 속적산 바람으로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3년간 억눌러 왔던 내공이 혈관을 타고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 허공을 갈랐다. 검은 없었지만 그의 손날은 검보다 예리하게 바람을 베어냈다. 휙, 휙,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들릴 때마다 눈송이들이 산산이 부서져 흩날렸다. 그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듯, 아니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빠르고 강렬하게 움직였다. 굳어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의 몸놀림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연화는 옆자리가 비어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서방님,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문 쪽으로 기어가 문풍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흩날리는 눈발을 헤치며 춤을 추고 있는 그림자. 그것은 분명 자신의 남편 최민우였다. 그는 두 다리로 대지를 굳건히 딛고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바람을 타는 학처럼 날렵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발차기를 날리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강력한 장풍을 쏘아내고 있었다. 연화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다. 서방님이 다리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혼란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에게 엎혀 다녔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를 속인 것인가? 배신감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연화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구멍으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에 비친 민우의 얼굴은 고통과 환희 그리고 처절한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처절한 사정이 있었음을. 낮에 왈패들을 제압할 때 보여주었던 그 기이한 힘,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뿜어내던 위압감,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도
걷지 못하는 척하며 바닥을 기어야 했던 남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내 등 뒤에서 숨죽여 울음을 삼켰을 그를 생각하니 배신감보다는 안쓰러움이 앞섰다. 연하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남편이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는 기꺼이 그의 비밀을 지켜주는 공범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웠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연화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누웠고 땀에 젖은 몸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우는 연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가 그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안도하며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연화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그녀는 남편의 손을 슬며시 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의 아픔과 진심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이제 연화에게 민우는 단순히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영웅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민우를 대했다. 서방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다리는 좀 어떠신지요? 그녀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지만 민우는 그녀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네 덕분에 푹 잤다.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구나. 민우가 짐짓 침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연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감각이 없다니요. 그녀는 이제 그의 거짓말이 밉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의 결기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연화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방님, 머지않아 꼭 일어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를 업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 주셔야 합니다. 민우는 그녀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직감하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반드시 그리하마, 약속하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보이지 않는 맹세가 이루어졌다. 그 시각 본체의 사랑방에서는 박 씨와 그녀의 정부인 집사 김 씨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님, 그 병신놈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어제 하인놈이 새벽에 오줌을 누러갔다가 별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의 말에 박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상한 소리라니? 바람을 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는데 혹시 그놈이 다리가 나은 것은 아닐까요?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천만에 내가 쓴 독은 천하의 명의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3년이나 누워있던 놈이 무슨 수로 움직인단 말이냐. 필시 고양이 쥐 잡는 소리겠지. 하지만 박 씨의 눈빛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싹은 미리 자르는 게 좋지.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겠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다. 그년도 같이 보내버려. 김 씨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 본체에서 죽음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별채의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다. 민우는 연화가 구해온 뿌리를 씹으며 체력을 보충했고 연화는 민우의 헤어진 옷을 기우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더니 기어이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까마귀 떼가
별채 지붕 위를 맴돌며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었고 민우의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무인의 감각이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며 나직이 불렀다. 부인,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네, 서방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을 지니고 있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단도를 받아들었지만 이내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서방님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온통 하얀 어둠 속에 잠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별채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 넷이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본체에서 보낸 자객들이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문고리에 칼을 밀어 넣어 걸쇠를 풀었다. 달그락,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민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민우는 옆에 누운 연화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지만 소리를 지르는 대신 품속의 단도를 꽉 움켜쥐었다. 민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음을 직감했다. 이제는 연극을 끝내고 진짜 최민우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자객의 칼날이 번뜩이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문짝이 박살, 나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자객의 칼날이 연화의 목덜미를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 이불 속에 숨죽이고 있던 맹수가 비로소 그 이빨을 드러냈다. 민우의 몸이 바닥을 박차고 솟구쳐 오르며 그의 발끝이 자객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건장한 사내가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져 벽에 처박혔고 흙벽이 무너져 내리며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뒤따라 들어오던 자객들이 멈칫하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의 허리를 낚아채며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꽉 잡거라. 민우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를 때리기도 전에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 위를 굴렀고 살을 내는 한기가 온몸을 덮쳐왔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민우의 단단한 팔이 자신을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현실로 느껴졌다. 그녀가 알던 병약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는 무사가 서 있었다. 민우는 넘어진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뛰어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 쪽으로 달려라 라고 소리쳤고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별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쓰러졌던 자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신호를 보내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10여 명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개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죽여라. 마님께서 시체를 가져오라 하셨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악을 쓰며 지시했고 번뜩이는 칼날들이 달빛 아래 흉흉한 빛을 뿜으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민우는 연화의 손목을 잡고 눈 쌓인 비탈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설원 위에서도 민우의 발놀림은 날렵하기 그지없었으나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낡은 집시는 이미 벗겨져 나갔고 맨발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겨 붉은 핏자국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혀 나갔다. 서방님, 저는 더 이상. 연화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민우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등 뒤로 돌려 업었다. 꽉 붙잡아라.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다물고 지난날 연화가 자신을 업고 그토록 힘들게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민우가 그녀를 업고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민우의 등은 넓고 단단했으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뜨거웠다. 연화는 민우의 목을 끌어안은 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고함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꿈인가? 서방님이 걷는다. 아니, 나를 업고 산을 타신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느껴졌다. 민우는 가파른 언덕을 평지처럼 내달리며 경공술, 킹공술 펼쳤다. 발끝에 내력을 실어 눈 위를 스치듯 달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짐승과도 같았고 추격자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해질수록 연하를 업은 무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민우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3년간 죽은 듯이 지내며 내공을 연마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데다 갑작스러운 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혈도가 뒤틀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연화가 자주 데려갔던 그 언덕, 벼랑 끝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산길을 돌아 절벽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반대편 숲에서 또 다른 무리의 자객들이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도간에 든 쥐새끼들,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계모박 씨의 사주를 받은 살수 집단. 흑열단의 단주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막아섰다. 뒤에서는 아까 쫓아오던 자객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앞은 낭떠러지, 뒤는 칼날의 숲,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민우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추격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흑혈단주가 킬킬거리며 칼끝으로 민우를 가리켰다. 안진뱅이인 줄 알았더니 제법 날랜 구석이 있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놈의 목을 베어 박씨 부인에게 바치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받기로 했다. 원망하려거든 내 놈의 그 질긴 목숨을 원망해라. 민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개들이 짖는 소리가 요란하구나. 내 목이 그리 탐나거든 와서 가져가 보거라. 단, 내 여인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너희들은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력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자객들의 고막을 때렸다. 단주는 민우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숫자를 믿고 공격 명령을 내렸다. 죽여라. 놈은 지쳤다. 사방에서 10여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허공을 가르는 칼날들이 비오듯 쏟아졌다. 민우는 맨손으로 칼날을 받아칠 수 없어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응전했다. 챙, 나뭇가지에 내공을 주입하자 강철검과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민우는 연하의 주위를 맴돌며 날아오는 칼들을 쳐냈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나뭇가지가 자객의 급소를 찌를 때마다 억소리와 함께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하지만 중가부적이었다. 민우가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 해도 연하를 보호하며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민우의 어깨와 등에는 하나둘씩 베인 상처가 늘어갔고 붉은 피가 흰눈 위를 적셨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앞을 막아서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서방님, 피하십시오. 저 때문에 다치십니다. 그때 틈을 노리던 단주가 비열하게 웃으며 연화 쪽으로 단검을 던졌다. 민우가 급히 몸을 날려 단검을 쳐냈지만 그 빈틈을 타 다른 자객의 검이 민우의 허벅지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민우가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자 자객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민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다.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서방님은 안 된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산천을 울렸고 자객의 칼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감히 땅 밑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짐승의 포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릎을 꿇고 있던 민우의 몸에서 시퍼런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고 그 강력한 충격파에 연화를 내려치려던 자객이 허수아비처럼 뒤로 튕겨나갔다.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벅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 따위는 잊은 듯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전신을 감싸는 푸른 아지랑이는 눈보라조차 범접하지 못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최씨 가문 비전의 절기인 청룡신공, 이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는 3년간의 인내와 굴욕, 그리고 연화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동력 삼아 마침내 껍질을 깨고 진정한 무인으로 각성한 것이다. 자객들은 압도적인 공포감에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사람에게서 이런 기운이. 단주조차 칼을 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는 피 묻은 나뭇가지를 버리고 쓰러진 자객이 떨어뜨린 진검을 집어들었다. 검을 쥔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자 검신이 웅웅거리며 공명하기 시작했다. 내 너희를 살려 보내지 않겠다 하였다. 민우의 선언과 함께 그의 몸이 흐릿한 잔상을 남기며 사라졌다. 다음 순간 자객들의 물이 한가운데서 번개가 치듯 섬광이 번쩍였다. 쉬익, 퍽, 비명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민우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허공에 붉은 선이 그어졌고 자객들은 무엇에 베었는지도 모른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민우는 연화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적들을 심판하는 저승사자가 되어 전장을 누볐다. 단주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새 그의 목 앞에 민우의 서늘한 칼끝이 와 있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민우의 차가운 일갈에 단주는 살려달라 빌 틈도 없이 목이 달아나며 눈밭 위로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자객들까지 모두 제압한 민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검을 땅에 꽂았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멍하니 서 있는 연화에게 다가갔다. 살기는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다시금 깊은 슬픔과 애정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무릎을 꿇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진작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민우의 피 묻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다리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원망이나 배신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눈앞에 남편이 두 발로 서서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무사하다는 안도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민우는 그런 연화를 품에 안고 꽉 끌어안았다. 내가 걷지 못한 것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업고 이 언덕을 오르던 그날 내 마음의 병은 이미 치유되었다. 너는 나를 다시 걷게 만든 나의 구원이다. 민우의 고백에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은 제게 하늘이십니다. 다리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피와 눈 냄새가 뒤섞인 처참한 현장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민우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정리했다. 날이 밝으면 관아에 알려야 한다. 이놈들의 시체와 품속에 있는 지령문이 박 씨의 죄를 밝힐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당당하게 본체로 돌아가 내 자리를 되찾고 너를 지킬 것이다. 민우는 연화를 일으켜 세우고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걸을 수 있겠느냐? 민우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서방님이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눈보라가 잦아든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는 엎혀서 왔지만 내려갈 때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해 보였다.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었던 어둠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민우는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꽃만 피게 하리라. 눈 덮인 강릉 땅에 새로운 주인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요란했던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민우는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최민우, 그리고 그 옆에 연화. 포졸들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병신인 줄 알았던 최진사댁 장손이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했다. 최도령님? 다리가? 포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흑혈단주의 허리춤에서 떼어낸 옥패를 던졌다. 그 옥패에는 계모, 박씨,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살인교 사범을 잡으러 왔다. 사또를 뵙게 해 다오. 민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강릉 최씨 가문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차례였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바람이 아니라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할 정화의 바람이었다. 연화는 민우의 옆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남편의 옆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장군처럼 늠름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서방님, 나의 영웅. 그리고 그 영웅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단단히 그의 팔을 감싸 안았다. 여명이 밝아오며 강릉 최씨 가문의 거대한 소슬대문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지만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간밤에 보낸 자객들이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진 계모 박씨는 사랑채에서 정부 김씨와 함께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어찌 연락이 없단 말이냐? 설마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박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김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흑열단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아마 시체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곧 낭보가 당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불안을 잠재우며 차를 들이켰으나 찻잔을 쥐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다. 놀란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가운데 아침 햇살을 등지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인형이 있었다. 피 묻은 백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지르는 사내.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평생을 방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던 최민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복을 입은 사또와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뒤따르고 있었다. 박 씨는 찻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내 놈이 어떻게 두 발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다. 민우는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서며 박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핍박받던 의붓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민우는 품속에서 피 묻은 자객의 지령문과 박 씨 가문의 옥패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어머니, 아니 박 씨 부인, 당신이 보낸 개들이 남기고 간 유품입니다.
내 목을 가져오라 하셨다지요. 내 발로 직접 가져왔으니 어디 한번 받아보시지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도련님이 걷는다. 다리가 멀쩡하셔. 그동안 박 씨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충직한 노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박 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쥐구멍을 찾기 바빴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놈이 미쳐서 자작극을 벌이는 것이다. 박 씨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는가. 이미 생포한 자객놈들에게서 내년이 사주했다는 자백을 모두 받아냈다. 여봐라. 당장 저 폐양 무도한 죄인들을 포박하여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 씨와 김 씨를 무릎 꿇리고 오라를 지웠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민우를 향해 도끼를 뿜어냈다. 내 아들을 두고 내 놈이 이 집을 차지할 것 같으냐.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 추악한 저주를 들으며 민우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낳은 아들, 내 이복동생은 이미 당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집을 떠났소.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박 씨의 가슴에 꽂혔고 그녀는 비로소 절망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잦아들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음습한 정막이 아니라 묵은 때를 벗겨낸 뒤에 개운하고 맑은 고요함이었다. 민우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연하가 기둥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우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1등 공신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인, 이제 끝났소.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굶주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민우의 부드러운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마음을 서로의 온기로 채우며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릉 최씨 가문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민우는 창고를 열어 굶주린 하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박 씨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소작농들의 땅을 돌려주었다. 그의 선정시한전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낸 효자이자 의인이라 칭송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진달래가 만발한 봄이 찾아왔다. 그동안 민우는 가문의 일을 돌보는 틈틈이 밤을 새워 학문에 매진했다. 무예뿐만 아니라 글 공부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그는 그해 봄에 열린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 급제하였다. 금이 환양하여 돌아오는 날 마을 입구부터 집 대문까지 그를 환영하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연화는 곱게 차려입고 대문 앞에서 남편을 맞이했다. 홍패 붉은 합격줄을 든 민우가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늠름한 관복 차림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병약한 도령이 아니었다. 부인, 약속을 지키러 왔소.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연화에게 홍패를 안겨주었다. 이 영광은 모두 부인의 것입니다. 부인이 나를 업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것이요.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홍패를 가슴에 품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의 뜻이 높고 굳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부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복했다. 며칠 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
민우는 연화를 데리고 뒷산 언덕으로 향했다. 지난 겨울 연화가 민우를 업고 힘겹게 올랐던 그 길이었다. 이제 눈은 모두 녹아 사라졌고 길가에는 노란 민들레와 보랏빛 제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흙냄새와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간지럽혔다. 언덕 중턱에 다다르자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부인, 기억하오? 여기서 당신이 내게 물을 주며 했던 말을.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서방님의 등이 따뜻해서 좋다고 했었지요. 민우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려 앉았다. 자, 업히시오. 연화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남새스럽게 대낮에 어찌 그런. 이곳에는 보는 눈도 없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소? 어서 업히시오. 민우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업혔다. 민우는 연화를 가볍게 업고 일어섰다. 생각보다 가볍구려. 그동안 마음고생을 시켜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오. 내 앞으로는 맛있는 것만 먹이고 비단 옷만 입혀 당신을 천하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만들 것이오. 민우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든든함과 따뜻함에 연화는 편안하게 볼을 기대었다. 비단 옷도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서방님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민우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예전에는 연화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만이 가득했다. 정상에 오르자 발 아래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우는 연화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선 채 넓은 세상을 가리켰다. 보시오. 저 넓은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소.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험난한 파도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소. 연화는 민우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서방님, 저기 산수유가 지난 겨울보다 더 붉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려 연화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피어난 봄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과도 같았다. 그렇구려. 겨울이 춥지 않다면 봄이 어찌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겠소. 우리의 지난 날도 저 꽃을 피우기 위한 겨울이었나 보오. 민우는 연화를 내려주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마주섰다.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연화야. 민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서방님,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연모한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만을 은혜할 것이다. 민우는 연화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연화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강릉 땅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다리 병신 행세를 하며 칼을 갈았던 사내의 기지와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다시 일으켜 세운 여인의 사랑을 양지 고개부부 이야기라 부르며 오래도록 칭송했다. 세월이 흘러 민우는 나라의 정승 반열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연화는 해민서를 후원하여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들이 살던 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자손들 또한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손을 잡고 그 뒷산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때로는 서로 지팡이가 되어주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함께 나란히 걷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홀씨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그 홀씨들은 멀리 날아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세상 모든 연인들의 앞날에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비추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한양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형조판서 최민우의 저택 안채에는 세월의 흐름조차 비켜간 듯한 변치 않는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지만 방 안에서는 은은한 난초 향과 함께 다듬이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또닥 또닥 또닥.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편안한 그 소리의 주인공은 정경 부인의 품계에 오른 연화였다. 그녀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마디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고단했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다듬고 있는 것은 남편 민우의 관복이었다. 하인들을 시켜도 될 일이었으나 연화는 남편의 옷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손질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것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시각 사랑채의 분위기는 안채와는 사뭇 다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조판서가 된 민우는 조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는데 그 대쪽 같은 성품 탓에 정적들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밤 민우의 서한 위에는 의문의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학은 다시 날 수 없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그 짧은 문구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자 과거 민우가 하지마비 환자 행세를 했던 시절을 조롱하는 비열한 경고였다. 민우는 촛불 아래서 그 서찰을 태워버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10년 전 눈 덮인 산에서 자객들을 베어 넘기던 그날 밤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다. 이제 그는 누구의 등에도 업힐 필요가 없는 강인한 사내였으나 그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약점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대감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청지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냐? 민우가 묻자 청지기는 곤란한 듯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것이 남루한 행색의 어린아이인데 다리를 심하게 절며 대감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려 하였으나 대감님의 옛 이야기를 하며 꼭 드릴 말씀이 있다 하여 민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다리를 저는 아이라 우연치고는 기이한 일이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명했다. 들라 해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열대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엉금엉금 기어서 방으로 들어왔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힘없이 끌려오는 두 다리. 소년은 민우 앞에 엎드려 흐느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도 마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소문의 대감님께서는 못 걷는 병을 고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민우는 소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지체 장애를 가진 거지 아이였으나 민우의 예리한 눈썰미는 소년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소년이 바닥을 짚을 때 손바닥에 들어가는 힘의 균형, 어깨의 근육량, 그리고 무엇보다 끌려오는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바닥의 요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진짜 마비된 다리가 아니었다. 10년 전 민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연기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민우는 속으로 탄식했다. 저 아이는 자객이다. 정적들이 자신을 방심시키기 위해 보낸 자신의 과거를 투영한 미끼였다. 민우는 모른 척하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딱한 사정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하옵니다.
소녀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지만 그 숙인 머리 아래로 살기 어린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민우는 감지했다. 민우는 소년을 안채로 데려가 연화에게 보였다. 부인, 이 아이를 좀 거두어 주시오. 다리를 쓰지 못해 갈 곳이 없다 하오. 연화는 다듬이질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이내 깊은 연민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연화가 소년의 다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3년 동안 매일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고 업고 다녔던 그녀였다. 마비된 다리와 그렇지 않은 다리의 차이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었다. 연화는 민우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소. 하지만 지켜봅시다. 연화는 따뜻하게 웃으며 소년에게 다가갔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구나. 어서 이리 오너라.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꾸나. 소년, 개똥이는 이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낮에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민우의 서재 근처를 기웃거렸다. 민우와 연화는 그런 개똥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며칠이 지난 밤, 연화는 약탕관을 들고 개똥이가 머무는 행랑채로 향했다. 문틈으로 보니 개똥이는 짐승처럼 날렵한 동작으로 단도를 갈고 있었다. 다리는 멀쩡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다. 연화는 놀라거나 소리치는 대신 문 밖에서 인기척을 크게 내며 헛기침을 했다. 개똥아, 자느냐? 방 안에서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을 때 개똥이는 다시 다리를 질질 끄는 불쌍한 아이로 변해 있었다. 마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소년에게 연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내밀었다. 다리가 많이 아프지? 내 특별히 달인 약이다. 근육을 풀어주는데 좋을 것이다. 개똥이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독이라도 탔을까봐 망설이는 그에게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소년의 다리, 그 멀쩡한 다리를 걷어 올렸다. 실례하겠다. 약을 먹기 전에 찜질을 좀 해야 효과가 좋거든. 소년이 거부할 틈도 없이 연화의 따뜻한 손이 그의 종아리를 감쌌다. 아이고, 이렇게 단단하게 뭉쳤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꼬. 연화의 말은 중의적이었다. 거짓으로 다리를 저는 연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뜻이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첩자가 되어 살아야 하는 운명이 얼마나 고달프냐는 뜻이기도 했다. 연화는 능숙한 솜씨로 혈자리를 눌러가며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10년 전 민우를 살려냈던 그 간절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개똥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에 전신이 굳어버렸다. 어릴 적부터 살수 집단에서 훈련받으며 구타와 멸시만 받아온 그였다.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그것도 거짓으로 병신 행세를 하는 다리를 이토록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준 적은 없었다. 이 다리는 아주 튼튼한 다리구나. 연화가 나직이 말했다. 개똥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켰다는 공포감이 엄습하며 손이 단도로 향하려는 순간 연화의 말이 이어졌다. 세상을 딛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다리야. 그런데 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느냐? 왜 날개를 접고 바닥을 기려 하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어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질책이 아니라 길 잃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움이었다. 대감 마님께서도 그러셨단다. 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아픈 척 하셨지. 하지만 그분은 결국 일어서셨다. 너도 일어설 수 있다. 네가 쥔 그 칼을 내려놓으면 너는 더 멀리 갈 수 있단다. 개똥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인가? 소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살기 위해 죽여야만 했던 지난날의 서름과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이 따뜻함에 대한 생경함이 뒤섞여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다. 부인의 손길은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게 하지. 나도 그 손길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와 개똥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안다. 좌의정 조대감이지. 내 약점을 캐내고 암살하기 위해 너를 보냈겠지. 네가 실패하면 너는 죽은 목숨일 테고. 개똥이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대신 너는 내 증인이 되어다오. 민우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리는 거짓이었으나 내 마음의 병은 진짜였구나.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거라. 내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마. 비상. 더 이상 바닥을 기지 말고 하늘로 날아오르라는 뜻이다. 며칠 뒤 조정에서는 큰 파란이 일어났다. 형조판서 최민우가 좌의정 조대감의 영모와 살인교사 혐의를 고발한 것이다. 조대감은 펄펄 뛰며 부인했으나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자 사색이 되었다. 멀쩡한 두 다리로 걸어 들어온 소년 비상이가 조대감의 사주 내용을 낱낱이 자백한 것이다. 저는 저 자의 사주를 받아 최 판서 댁에 잠입했던 첩자입니다. 저 자는 어린 저를 이용해 판서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소년의 당당한 증언 앞에 조대감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결국 파직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한양도성은 또다시 최민우의 지혜와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무예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내 편으로 만드는 진정한 대인배라 입을 모았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늦은 밤, 민우와 연화는 다시 안채에 마주 앉았다. 비상이는 이제 정식으로 민우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무예 수련을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년의 기합 소리를 들으며 연화가 미소 지었다. 서방님, 아이가 제법 씩씩해졌습니다. 예전에 서방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다. 10년 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부인, 이번에도 당신이 나를 구했소. 내가 칼로 베어내려 할 때 당신은 마음으로 품어주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자객으로 죽었을 것이고 나는 또다시 피를 묻혔을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강철 같은 분이시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지셨음을 제가 압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인, 달빛이 참으로 좋소. 우리 잠시 걷지 않겠소.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 밤중에 말입니까? 밤이면 어떻소? 내 곁에 당신이 있고 당신 곁에 내가 있는데 두 사람은 마루로 나와 돛돌 위에 신을 신었다. 민우는 마당에 내려서자마자 무릎을 살짝 굽히며 등을 내밀었다. 자, 업히시오. 연화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대감마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하인들이 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도 무거워서 못 업으십니다. 민우는 호탕하게 웃었다. 천하의 역적들도 때려잡는 형조판서가 제 부인 하나 못 업겠소. 그리고 내 등은 당신 전용이니 어서 업히시오. 못 이기는 척 연화가 민우의 등에 조심스럽게 업혔다. 민우는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몸무게도 조금 늘었을 터이나 민우에게는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민우는 연화를 업고 넓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연화가 귓가에 속삭였다. 전혀.
오히려 당신을 업으니 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소. 10년 전 당신이 나를 업고 그 언덕을 오를 때 당신은 얼마나 무거웠겠소. 내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 것이요.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의 연화는 그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등에서는 10년 전과 변함없는, 아니 더 깊어진 묵직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서방님, 저는 빚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민우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화야, 내 서방님, 우리가 늙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내가 너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네 다리가 아프면 내가 다리가 되어주고, 내 눈이 침침해지면 내가 눈이 되어주마. 그러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다오. 연화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민우의 어깨를 적셨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서방님이 힘드실 때 언제든 기대실 수 있는 따뜻한 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드리워졌다.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넘어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실현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훗날 사가들은 형조판서 최민우의 업적을 기록할 때 그의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 보여준 지극한 사랑과 인류애를 더 크게 기록하였다. 강릉의 양지 고개 부부, 한양의 달빛 연인이 되어 세상을 비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따스하게 타올랐다. 마당을 도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댕그랑 울렸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늘의 연주와도 같았다.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값진 함께함의 기적을 누리는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